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여기에 글을 올린 건 제가 아내와 10년이란 시간을 이유도 모른 채 생이별을 하게 된 사건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완벽한 가정은 어떤 것인가요? 토끼 같은 자식과 아름다운 아내랑 함께 살아가는 거? 아니면 돈이 많아서 호의호식하며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가는 거? 누구나 완벽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이제 가족이 제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이 아파서 세상을 떠나거나 가족이 갑자기 떠나버린다면 그 상실감은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 모를 겁니다. 요즘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을 보면 가족이란 존재는 늘 곁에 있고 자신에게는 당연한 존재니까 함부로 대해도 되고 또 죽이기까지 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가족이 있다는 자체가 축복인지도 모른 채 말이죠. 저 또한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 부모님의 사랑과 지원을 받으며 아주 잘 살아왔습니다. 가족이 없다는 건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자란 탓인지 저 또한 정말 아름다운 아내와 딸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의 치기 어린 작은 행동이 제 가족을 산산이 부서지게 할 줄은 생각하지도 못했죠. 불행은 언제나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늘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 10년이란 시간을 송두리째 빼앗긴 저의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취미는 여행이었습니다. 광고회사에서 사진작가로 일하다 보니 그냥 배낭 하나 메고 여기저기 떠나는 것이 일상이었죠. 그야말로 자유로운 영혼이었다고 할까요? 사람들은 절 보면서 정말 부럽다라는 말들을 많이 했지만 저는 시간이 갈수록 나도 누군가를 만나 정착하고 싶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더군요. 세계를 여행하며 사진을 찍다 보면 저도 풍경에 젖어 혼자 셀카를 찍곤 했는데요. 그때는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나도 사진을 찍어보고 싶다는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터키 여행을 할 때였습니다. 일몰 명소가 있다고 해서 서둘러 가고 있었는데 도착하자마자 해는 벌써 바다 위에 걸쳐있던 상태였습니다. 저는 마음이 너무 급한 나머지 셔터를 마구 눌렀고 해는 순식간에 지고 말았죠. 사진이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하려 하는데 한 장의 사진에 아름다운 여인의 뒷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바람 때문인지 긴 머리를 휘날리며 빨간 원피스를 입고 걸어가는 여인. 전 무언가에 홀린 채 사진을 찍은 장소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그 여인을 찾았습니다. 작은 카페가 있는 길 모퉁이를 돌고 있는데 그 순간 사진 속 여인이 제 앞에 딱 하고 나타난 겁니다. 한국 분이세요? 네. 야외 테이블 자리 많은데 그쪽으로 안내해 드릴까요? 그녀는 터키의 한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점원이었습니다. 야외 테라스에 앉아 맥주와 저녁을 시켰습니다. 사실 저녁은 핑계였고 전 그녀에게서 1분 1초도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녀는 제가 시킨 메뉴를 갖다 주었습니다. 여행 오신 거예요? 여행 일이요, 일. 둘 다예요. 아까 사진 찍으시던데 사진 작가세요? 와, 그녀도 저를 봤던 겁니다. 전 너무 놀랍기도 하고 반갑기도 해서 그녀에게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어머, 저네요? 이거 주려고 여기 오신 거예요? 네, 너무 아름다워서요. 네? 제가 평생 일하면서 찍은 사진 중에 가장 아름다운 사진이에요. 그녀는 제가 고백을 하자 얼굴이 빨개지면서 사진을 봤더니 주머니에서 펜을 꺼내 사진 뒷장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이거 제 번호예요. 지금은 일하는 중이라. 제가 그토록 꿈에 그리던 사진 속 여인이 제 앞에 나타나다니 정말 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 먼 타국에서 제 이상형을 만날 줄은 생각도 못했거든요. 전 그녀의 퇴근 시간을 기다렸고 전화를 해 약속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사진 고마워요.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맙죠. 멋진 사진을 만들어 주셨으니까요. 전 유학 갔다가 이곳이 너무 좋아서 그냥 눌러 앉게 돼버렸어요. 그냥 자유로운 삶이 좋다고나 할까. 하지만 한국 분들 보면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은 늘 해요. 그런데 왜 한국으로 안 가는 거죠? 사실 한국으로 돌아가면 외로울 것 같아서요. 부모님은 미국에 계시고 한국에 돌아가도 가족이 없어요. 그런데 학창 시절을 거기서 보내다 보니 한국 생활이 너무 그리워요. 그래서 만약 좋은 사람이 생기면 한국으로 가야지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해요. 저 여권 있어요? 네. 한번 줘봐요. 전 그녀의 여권을 받자마자 제 가방에 넣었고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나랑 가요, 한국. 네? 내가 당신의 가족이 돼줄게요. 사기꾼 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진 속 당신을 보자마자 당신과 평생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어요. 그 어떤 여자에게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에요. 믿기지가 않아요. 당신은 내 이름도 나이도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잖아요. 사진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사진 속에 비친 그 모습, 그게 당신의 전부예요. 저는 아내한테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정말 아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 채 전 아내와 평생 할 것을 약속했죠. 그렇다고 제가 여자만 보면 들이대는 그런 바람둥이는 아닙니다. 이런 고백한 상대는 아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으니까요. 우리는 터키에서 잊지 못할 일주일을 보낸 뒤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한국으로 돌아오자마자 부모님께 아내를 인사시켰고 부모님도 아내를 보자마자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럼 첫눈에 반한 거야? 네, 제가 완전히 반해버렸죠. 이야기만 들었지 내 아들이 그렇다니 우습기도 하고 다행이기도 하고 평생 장가 못 가나 걱정했는데 아가씨가 우리 아들 살렸네요. 아니에요. 정우 씨가 절 살렸죠. 한국에 올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움직인 첫 사람이니까요. 에휴, 하여튼 둘이 좋아서 결혼한 거니까 아들, 딸 낳고 잘 살아보자꾸나. 네, 엄마. 만남부터 결혼까지 뭐 하나 막힘없이 척척척 진행됐습니다. 보통은 결혼하기 전에 많이 싸운다고 하던데 저희는 그런 것 하나 없었습니다. 저는 결혼 후 바로 터키에서 찍은 작품들로 전시회를 열었고 전시회는 대성공이었습니다. 기자들도 저희 사진전을 기사로 실을 만큼 호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사진들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터키의 여인이란 작품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저 사진 속 인물은 누군가요? 전 저 사진 속 여인 때문에 인생이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바로 제 옆에 있는 제 아내입니다. 기자들은 웅성웅성거렸고 아내는 플래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 뒤에 한 기자가 아내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첫눈에 반해서 만남부터 결혼까지 석 달도 안 걸렸다고 들었습니다. 첫눈에 반했다면 외모에 반한 건가요? 그럼요. 우리 남편 너무 멋있잖아요. 하지만 저도 남편처럼 남편을 처음 본 순간 완전히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이 사람의 내면도 외모만큼이나 멋진 사람이거든요. 전 그 기자의 질문이 왠지 귀에 거슬렸습니다. 왜 전시회에 대한 이야기 대신 저런 사적인 질문을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됐죠. 하지만 전시회가 성공적으로 끝나 그 기자에 대한 생각은 어느새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내와 저는 너무 사랑한 나머지 허니문 베이비를 가지게 됐고 예쁜 딸을 낳게 되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리 봐봐. 너무 예쁘지 않아? 나보다 더? 아직은 우리 지수가 더 예쁘지. 난 우리 아리가 더 예쁜데? 지난해 이맘때만 해도 나에게 가족이 생기리란 생각은 상상도 못했어. 당신이 정말 나한테 큰 선물을 줬어. 여보 사랑해. 난 당신 없는 삶은 상상도 하기 싫어. 그런 일도 없을 거고
요즘은 이런 생각을 해. 나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너무 행복해서 좀 미안한 마음도 들고. 웃기지? 이렇게 행복할 때 이 순간을 잘 지켜가야 해. 그만큼 노력도 필요하고. 그럼 나 정말 열심히 살 거야. 당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아리를 위해서. 진짜 그랬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한 번씩 겁이 날 때도 있었습니다. 전 광고회사에서 일하다 사진작가로 전향했고, 아내를 만난 후 제 작품들은 큰 관심을 얻게 됐고, 그야말로 승승장구 탄탄대로가 따로 없었죠. 그땐 제 인생에 그 어떤 걱정거리도 없었으니까요. 아리가 점점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부부는 하루하루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전 아리를 키우는 아내에게 늘 미안해 집안일도 많이 도왔고, 아내는 정말 그 어떤 엄마보다 아리를 잘 키웠습니다. 아리가 2살이 되던 생일날, 전 그날을 절대 잊지 못하게 됐습니다. 아리의 생일이라고 아내는 직접 케이크를 만들었고, 우리 세 식구는 아리의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와, 우리 아리 2살 됐네요. 우리 딸 언제 이만큼 컸을까? 어휴, 아빠가 많이 사랑해주니까 이렇게 컸죠. 정말 주변을 둘러봐도 우리 아리만큼 예쁜 애는 없더라. 정말이야. 아휴, 콩깍지가 제대로 씌었네요, 우리 남편. 그동안 아리 키우느라 고생했어. 뭘, 당신이 우리 식구 위해서 노력하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맞다. 오늘 분리수거 날이네. 내 정신 좀 봐. 내가 버리고 올게. 아니야. 버릴 것도 별로 없고 휴지도 다 떨어져서 내가 갔다 올게. 내가 갈게. 아유, 나도 바람 좀 쐬고 오자. 아리와 단둘이 오붓하게 보내고 계세요. 30분도 안 걸릴 거야. 금방 갔다 올게. 아내는 정말 얇은 카디건만 걸치고 재활용 플라스틱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바로 앞에 마트가 있어서 아내 말대로 30분이면 충분히 집에 오고도 남을 시간이었죠. 하지만 1시간, 2시간, 3시간이 지나도 아내는 전화도 받지 않고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딜 간 거야? 전화 좀 받아, 지수야. 전 아리 때문에 아내를 찾아 나설 수도 없었고 결국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이고, 이 새벽에 무슨 일이야? 엄마 지금 우리 집에 좀 오실 수 있어요? 응? 왜? 무슨 일인데? 지수가 없어졌어요. 뭐? 아리 애미가? 아니, 어딜 갔는데? 분리수거한다고 나갔는데 지금 3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질 않아요. 아이고, 아리는? 지금 제 옆에 있어요. 엄마가 없으니까 자꾸 칭얼거리고. 엄마, 지수 무슨 일 생길 것 같아요. 아이고, 괜한 소리 마라. 내가 지금 당장 갈 테니까 아리엠이 빨리 찾아볼 생각이나 해. 전 엄마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온 동네를 샅샅이 살폈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아내의 흔적은 없었고 가려던 마트에도 안 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꼬박 하룻밤을 새고 전 아파트 CCTV를 확인했습니다. 사모님이 쓰레기 버리러 가는 것까지만 나오네요. 아유, 이게 자주 고장이 나서. 아주 혹시 2분 싸우셨어요? 아저씨. 이런 일이 한 번씩 있어요. 집사람 사라졌다고 경찰서에 전화하고 온 난리를 부렸는데, 이거 참 한 3일 있으니까 들어오더라니까요. 좀 기다려봐요. 여자들 속은 진짜 몰라. 뭐가 불만이 있었겠지. 머리 식히고 금방 돌아올 거니까 너무 걱정 마슈. 경비원 아저씨의 말 들으니 정말 짜증이 났지만 차라리 그랬으면 하길 바랬습니다. 아내가 저한테 불만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불만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면 되지. 왜 분리수거 하러 간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 건지. 전 아니길 빌었지만 그래도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사랑하는 딸까지 놔두고 이렇게 말도 없이 떠날 사람이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뭐? 실종 신고? 네, 집을 나갈 이유가 없다고요. 솔직히 네가 좋다고 해서 결혼시켰다만 솔직히 나는 아직 아리 에미에 대해서 잘 모른다. 사돈들도 전화 통화만 했지. 내가 얼굴이나 봤니? 어느 집 자식인지 어떻게 자랐는지 늘 찝찝했었어. 난 집 나갔단 말에 올게 왔구나라고 생각했었다. 엄마, 지수가 엄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아유, 그래. 나한테 잘했으면 왜 말도 없이 이 어린 것을 놔두고 사라지냐. 가족들이 걱정하는 줄 뻔히 알면서 지 멋대로 나가는 게 제정신이야. 엄마는 걱정도 안 돼요? 나는 지금 아리 보면서 가슴이 찢어진다고. 이 어린 것이 뭔 잘못이라고. 엄마 없이 그냥. 실종 신고할 거면 해. 어찌됐건 찾으면 되니까. 정말 아내는 제가 모르는 비밀을 갖고 있는 여자였을까요? 2년 넘게 살면서 아내는 단 한 번도 저한테 거짓말을 하거나 비밀을 갖고 있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르는 아내의 또 다른 면이 있어서 집을 나간 걸까요? 전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서에서도 다 큰 성인이 집을 나간 것에 대해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부부싸움도 없었고 아무 말도 없이 나갔다. 전화도 안 받고 말이죠. 네. 사실 이런 건 실종 신고가 안 돼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멀쩡한 사람인데 자신이 자신의 발로 나간 거잖아요. 납치됐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일단 접수는 하시고 저희도 한번 주변 조사를 좀 해볼게요. 근데 가족도 외국에 있고 한국에 친구도 없다고 하고 아내분 혹시 돈 사고를 쳤거나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정말 저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고 조사했어요. 이유를 모르겠다고요. 왜 아내가 사라졌는지. 저 진정하시고 일단 집으로 가세요. 저희도 조사 한번 해보고 연락 드릴게요. 조사해보고 연락 주겠다던 경찰은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고 저는 수백 번이나 조사를 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의적으로 나간 것이라 실종으로 보기 힘들다는 말뿐이었죠. 전 아내를 찾는 전단지를 만들어 전국 곳곳을 다니며 아내를 찾았습니다. 서울, 대구, 부산, 광주, 강원도, 제주도 정말 안 가본 데 없이 아내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아내를 찾는다는 마음 하나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그렇게 3년을 보냈습니다. 3년 동안 저는 제 딸이 커가는 것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생활은 엉망이 되었죠. 하루는 전단지를 만들어 다시 떠나려고 하는데 제 딸이 저를 가만히 쳐다보더라고요. 아리야, 아빠 엄마 찾아올게. 그러니까 할머니랑 밥 잘 먹고 잘 자고. 알겠지? 아빠. 응? 가지마. 나도 우리 어린이집에 아빠가 데리러 왔으면 좋겠어. 아빠가 좋아. 저는 딸의 말을 들으니 정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이 어린이집은 어딘지, 그리고 언제부터 이렇게 말을 또박또박 잘했는지. 전 아이에게 그동안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았던 겁니다. 이러다 딸까지 잃을까봐 겁이 났습니다. 아리야, 알았어. 아빠가 너무 잘못했어. 아빠가 진짜 미안해. 아빠 울어? 아니야, 안 울어. 울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안 주신대. 울지 마. 그래, 그럴게. 안 울 거야. 꼭 약속 지킬게. 전 그날 딸아이의 말을 들은 후 아내를 찾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딸까지 잃는다면 정말 죽은 목숨이나 따로 없었으니까요. 아내를 그렇게 마음에 묻고 전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집했던 작품에 대한 자존심은 버리고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자 업계에선 저를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요즘 왜 그래? 뭐가? 너 속옷 모델 촬영했다며. 사람들이 너 돈에 환장했다고 난리야. 너 아무리 없어도 이런 건 안 했잖아. 돈 없으면 사람도 변해. 그리고 자식이 있는 사람은 더 그렇고. 아이씨, 재수 씨 때문에 그런 거야? 그 이야긴 그만해. 아이, 이 자식아. 그래도 그렇지. 네가 쌓은 커리어가 있는데 그런 생각 안 해? 난 우리 딸 잘 키우는 게 삶의 목표야. 작품관 개나 줘버려. 뭘 해도 돈이 최고더라.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더라고. 에이, 그래도 선은 넘지 마. 너 이 바닥에서 오래 가려면 네가 가졌던 그 초심 지키라고. 예전엔 아무리 돈을 억만금 준다 해도 상업적인 작업은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게 제 원칙이었죠. 하지만 아내가 사라지고 난 후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을 다 써버렸고 어머니가 딸을 키우셨습니다. 어머니까지 저처럼 될까봐 전 너무 두려웠고 제 곁에 남아있는 가족을 지키려면 제가 가진 자존심 따위는 무너져도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10년이란 시간이 너무나도 빨리 지나갔습니다. 딸아이는 5학년이 됐습니다. 5학년이면 사춘기도 오기 마련인데 딸아이는 부족한 아빠 마음을 헤아린 듯 너무 바르고 반듯하게 자랐습니다. 아빠! 우리 딸 오늘도 재밌게 보냈어? 응, 나 이번에 그림 대회에서 대상 탔다. 진짜? 응, 다른 애들은 미술학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그렸는데 나는 내 실력으로 당당히 1등. 아빠 행복하지? 아이들은 이런 경우 보통은 잘했으니까 뭘 사달라 여행을 가자 하면서 부모에게 뭔가를 바라는 게 당연지사인데 우리 딸은 언제나 제가 행복한지 항상 물어봤습니다. 아리야, 난 아리가 1등 안 해도 늘 행복해. 아리가 아빠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아빠는 큰 행복이야. 정말? 그럼. 난 나중에 아빠 더 기쁘게 해줄 건데? 지금도 너무 행복한데 뭘 또 해주려고? 그만해도 됩니다, 아가씨. 아니야. 나 저 동네에 있는 집 아빠한테 꼭 사줄 거야. 딸아이가 가르친 곳은 서울에서도 부자들만 산다는 큰 저택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일반 중산층은 꿈도 못 꾸는 그림의 집이었죠. 이번에 저 동네를 보며 그림을 그렸어. 왠지 저 동네에 내가 꼭 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아빠가 돈 많이 벌어야겠네. 저런 집 이사 가려면. 아니야. 내가 벌어서 아빠 사줄 거야. 그러니까 좀만 기다려. 알았지? 해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잘 자라줘서 행복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엄마 없는 빈자리가 너무 커서 절 위해 어른답게 행동하는 게 아닌가란 딱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딸아이가 그린 그림을 보았습니다. 아까 먼 발치에서 본 그 그림 같은 저택들이 있는 동네였습니다. 그냥 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 동네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림을 보니 뭔가 마음이 끌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딸아이가 그린 그림이어서 그런가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저는 사진기를 들고 그 동네를 가봤습니다. 호기심 반 이끌림 반으로 천천히 그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솔직히 이 동네보다 더 멋진 집들을 찍어보기도 해서 전 별로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제 사진 안에선 격차라는 건 없었습니다. 그냥 제 감정을 담은 하나의 작품이었죠. 집 하나하나를 보며 다양한 각도로 찍어봤습니다. 오랜만에 돈 생각하지 않고 사진을 찍으니 마음도 한결 가볍고 옛날로 돌아간 기분이었죠. 워낙 경비가 철저한 동네라 사람들이 지나가는 건 볼 수 없었습니다. 셔터를 누르고 있는데 갑자기 한 집에서 어떤 여자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으로 보이는 사람이 집 앞에 주차를 하자 반가워하며 포옹을 했습니다. 전 저도 모르게 셔터를 눌렀고 다시 그 부부를 봤습니다. 그런데 하얀 얼굴, 길고 아름다운 머릿결, 그리고 환한 미소. 믿을 수 없게도 고급 저택에서 나온 여자는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제 아내였습니다. 눈을 비비고 또 비벼봐도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포옹하는 사람은 저랑 너무나도 닮은 남자였죠. 저는 몰래 숨어 그 둘의 사진을 계속 찍었습니다. 혹시나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셔터를 누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진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저는 작업실로 가 사진을 모니터로 다시 보고 또 봤습니다. 모니터에 나온 그녀는 제 아내가 맞았습니다. 전 갑자기 머리가 아팠고 10년 전 사라진 아내가 왜 낯선 집에서 나오는지, 그리고 그 남자는 누군지, 저와 아내, 그리고 의문의 남자는 아무런 접점이 없었습니다. 며칠을 그 사진만 들여다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풀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전 아주 고전적인 방법을 썼습니다. 바로 미행이었죠. 새벽부터 밤까지 저는 그 집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한 일주일이 지났을까요? 남자가 차를 타고 어디론가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전 곧바로 그 남자를 따라갔습니다. 그 남자는 어느 성형외과에서 내렸습니다. 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남자를 따라갔습니다. 2시간 넘게 병원에 머물던 남자는 병원을 나왔고, 저는 제 옆을 지나가는 그 남자의 인상착의를 아주 가까이서 보게 됐죠. 그리고 눈 밑 깊게 파인 상처. 제가 아는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정말 쌍둥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그 남자는 저와 똑같은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형외과에서 나오는 게 왠지 이상했죠. 저는 그 남자와 비슷한 자켓을 입고 있었다는 걸 알고 화장실에서 머리를 정돈한 후 그 남자 행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으로 들어가자마자 간호사들은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를 했죠. 어머 선생님, 뭐 두고 가셨어요? 맞다. 제가 이제껏 받은 시술이 뭐죠? 친구놈이 제 얼굴 보고 자기도 하고 싶다고 해서. 몇 년 동안 형님 얼굴하고 똑같이만 해달라고 하셨으니 무슨 시술을 받았는지 모르겠는 게 당연하죠. 잠시만요. 전 그 남자의 차트를 봤습니다. 성형 전 남자의 얼굴과 성형 후 남자의 얼굴, 그리고 누굴 닮으려고 10번이나 넘게 성형을 했는지도 말이죠. 그건 바로 저였습니다. 그는 저를 돌아가신 형님이라고 했고 저와 100% 닮게 해달라고 병원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사실은 그 남자는 제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놈이었습니다. 아마 30년 전일 겁니다. 그놈과 저는 초중고를 같이 나왔고 누구보다 친한 친구였죠. 야, 오늘 뭐 할까? 정은이가 떡볶이 맛집 찾았다고 가자던데 갈래? 오케이, 가자. 야, 넌 정은이 말이면 다 오케이네? 네 동생이 곧 내 동생 아니냐. 정은이가 먹고 싶다면 가야지. 고맙다 친구야. 내 동생도 사랑해줘서. 근데 요즘 정은이 남친 생겼냐? 삐삐 쳐도 연락이 잘 안 오던데. 몰라. 그냥 누구 좋아한다는 이야기만 들었어. 누구? 같은 학원 다니는 애라던데. 몰라. 지 혼자 짝사랑이지. 정은이가 짝사랑? 그 자식 가만히 둬선 안 되겠네. 감히 우리 정은이를 짝사랑하게 만들고 말이야. 야, 너 정은이 남친이라도 생기면 난리 나겠다. 난리뿐이겠어? 죽여버려야지. 뭐? 농담이야, 농담. 정은이 기다리겠다. 빨리 가자. 유독 제 여동생에 대한 사랑이 깊었던 친구를 보며 저는 고맙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죽고 못 살던 친구 사이가 철천지 원수지간이 되고만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 갔다가 집으로 왔는데 여동생의 고함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 여동생 방으로 갔고 믿기 힘든 상황을 보게 됐습니다. 그놈은 제 여동생을 겁탈하려고 했고 여동생은 그놈에게 저항하다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전 그 현장을 보자마자 책상 위에 있던 샤프로 그놈을 공격했습니다. 야, 너 미쳤어? 네가 어떻게... 실수였어, 실수. 정우야, 넌 알잖아. 아니, 이제껏 내가 알던 친구는 이제 없어. 너 같은 놈이랑 친구였다는 게 치욕스럽다.
야, 솔직히 내가 어떻게 이 방에 들어왔겠어. 그리고 정은이는 날 좋아하고 있었다고. 정은아, 정말이야? 미쳤어. 미쳤다고. 야, 이정한! 너 나 좋아했잖아. 맞잖아. 씨, 어디서 거짓말이야. 아이, 미치겠네. 야, 네 동생이 나한테 먼저 꼬리 쳤고 양다리 걸쳤다고. 뭐? 터진 입이라고 이 자식이. 전 어떻게 해서든 그놈을 잡으려고 했고 그놈은 절 피하려다가 눈 밑에 깊은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놈은 그 길로 도망을 갔고 이후 전 그놈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여동생은 전혀 친구놈을 좋아한 적도 없고 제가 모르게 연락도 하고 집착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친구놈이 자신에게 연락하고 집착했다는 사실을 제가 알면 친구 사이가 깨질까봐 저에게 말하지 못했다고 했죠. 여동생은 그 충격으로 미국으로 유학을 갔고 아직도 그때의 트라우마 때문에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악마 같은 놈이 이젠 내 아내까지 넘보려 하더니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수수께끼들이 하나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전 집으로 돌아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복수를 꿈꿨다면 그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제 여동생을 겁탈하고 여동생의 인생을 망가뜨린 원수 같은 놈. 그 놈이 아니라 제가 복수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잊고 살았는데 왜 저한테 나타나 이런 짓을 해야만 했는지. 전 섣불리 움직여선 안 된다고 생각했고 그놈에 대해 뒷조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왜 아내가 그놈이랑 있는지 그것부터 알아봐야 했죠. 전 다음날 그놈이 출근한 걸 확인하고 그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여보. 나야. 저기 잠깐 나올래? 알았어요. 전 아내가 문을 열어주길 기다렸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아내. 아내는 10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그리고 왜 내가 아닌 다른 남자와 사는 건지 궁금한 게 너무 많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아내가 나왔습니다. 아내는 10년 전처럼 환한 미소로 절 불렀죠. 여보, 뭐 두고 갔어요? 지수야. 지수? 지수가 누구예요? 네 이름이잖아. 지수야. 당신 왜 이래요? 지수야. 너 왜 여기 있어? 아니 무슨 말이에요? 당신 무슨 일 있죠? 대답해봐요. 너 나 몰라? 터키에서 우리 만났잖아. 그리고 우리 너무 사랑했잖아.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자, 이거 봐봐. 우리 결혼 사진. 그리고 옆에 우리 딸. 응? 우리 딸 아리 생각 안 나?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딸 아리. 아리. 내 딸 아리. 아내는 딸아이의 사진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전 아내를 안고 바로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아내의 진료 기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 그걸 보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10년 전 그날 분리수거를 하러 나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했고 그 뒤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후 머리를 크게 다쳐 기억을 잃게 되었고 그놈의 아내가 되고 만 것입니다. 아내는 의식을 되찾았지만 말없이 누워만 있었고 전 아내가 기억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딸에게 엄마를 찾았다고 달려가서 말하고 싶었지만 아내가 정말 우리 딸을 기억할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아내에게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먼 발치에서 아내만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렇게 전국을 돌며 찾아 헤매던 아내였는데 인사조차 할 수 없는 이 현실이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병실 앞에 앉아 그날도 졸고 있었는데 누군가 제 손을 꼭 잡는 것이었습니다. 전 따뜻한 손길에 눈을 떴습니다.
바로 아내였습니다. 지수야. 여보, 지수야, 나 기억나? 이정우, 내 남편 이정우. 그래, 지수야, 나야. 지수야, 정말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 둘은 10년이란 긴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른 채 한참을 안고 울기만 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다 안다는 것처럼 서로를 위로했죠. 아리는 어딨어? 아주 잘 있어. 아리 많이 컸지? 아리 몇 살이야? 12살. 벌써 5학년이야. 엄마가 돼서 딸 나이도 모르고. 나 왜 이렇게 된 거야? 왜 이렇게 된 거야? 전 왜 아내가 10년이란 긴 시간 동안 기억을 잃고 살아야 했는지 알아봤습니다. 아내는 제게 말했죠. 교통사고가 난 건 알았어. 그런데 기억이 안 났고 그 사람이 날 보고 자기 남편이라고 했어. 자기랑 찍은 사진도 보여주길래 난 내 남편이 맞다고 생각했어. 교통사고 때문인지 두통도 너무 심했는데 그 사람은 날 데리고 무슨 최면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날 데리고 갔어. 근데 최면 치료를 받고 나면 뭔가 만들어진 기억이 내 머릿속에 들어간다는 느낌이 들었어. 그래도 날 위해 치료를 해주는 거니까 믿었지. 그런데 우리 아리만한 아이들이 지나갈 때면 나도 모르게 가슴이 짠해지더라고. 아이를 갖고 싶어서 그런 건가 생각했지. 그런데 이 모든 게 다 거짓이었다니. 여보, 나 당신한테 미안해서 어떡해. 당신한테 내가 너무 미안해. 우리의 10년을 훔쳐간 나쁜 놈. 전 정말 이놈을 당장이라도 달려가 죽이고 싶었습니다.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 교통사고를 내고 아내의 기억을 조작하기까지 하다니 천벌을 받아 마땅했습니다. 20년 전에도 그렇게 복수를 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도 그놈을 잡지 못하면 제가 무슨 짓을 저지를지 저도 제가 감당이 안 됐습니다. 전 심부름 센터를 통해 그놈을 뒷조사했고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게 됐죠. 그놈은 정태호란 이름 대신 정주환이란 이름으로 개명을 했고 사채업을 하다 큰 돈을 벌어 작은 회사를 인수해 사장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잠시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했던 이력이었죠. 기자라는 단어를 보자마자 갑자기 누군가 떠올랐습니다. 10년 전 제 전시회에서 아내에게 이상한 질문을 한 기자. 그놈을 알면 알수록 퍼즐은 하나하나씩 맞춰졌습니다. 전 이 모든 걸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아내는 기억을 찾은 뒤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 다른 회사를 설립한다고 지금 회사를 내 명의로 바꿨어. 지금 그 사람은 다른 회사를 세운다고 빚만 있을 뿐 땡전 한 푼 없어. 여보, 우리를 이렇게 생이별하게 만든 그 사람 꼭 복수해줘. 아리를 생각하면 정말 죽어도 용서할 수가 없어. 그놈은 영원히 아내가 곁에 있을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 대한 복수를 꿈꾸다 아내와 사랑에 빠져버렸고 아내에게 모든 걸 주었죠. 그날 밤 전 아내가 살던 집으로 갔습니다. 아내가 준 키로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전 그놈이 집으로 오길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그놈의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잔뜩 술에 취한 것 같았죠. 여보, 어디 있는 거야 대체. 여보. 오랜만이네. 깜짝이야. 뭐야, 당신 누구야? 왜 우리 집에 가? 너 이정. 그래, 정우. 이정우. 기억나지? 네가 어떻게? 네가 그러면 우리 와이프 데려간 거야? 이 자식아, 말 똑바로 해. 우리 와이프? 지수는 내 여자야. 네가 훔쳐간 내 여자라고.
너 이거 주거 침입이야. 내가 전화 걸면 넌 끝이야. 그래. 근데 어쩌냐? 너랑 나랑 아주 똑같이 생겨서. 내가 너 때문에 고향도 떠나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 줄 알아? 하루도 널 잊은 적이 없어. 지금껏 너한테 복수하겠다는 생각만으로 살아왔다고. 네가 한 그 끔찍한 짓은 생각 안 해? 그걸 나 혼자 했냐? 그건 네 여동생이 나랑 좋아서. 이 자식이 아직도. 전 그동안 한맺혔던 모든 걸 생각하며 그놈을 향해 주먹을 날렸습니다. 그놈 역시 저에게 주먹을 휘둘렀지만 술 취한 그놈이 절 공격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넌 내 인생도 훔치고 내 얼굴도 훔쳤어. 이 더러운 인간, 넌 가짜야. 아이씨, 이 자식이. 너 3분 후면 끝이야. 경비 업체에서 그 순간이었어요. 그놈은 절 향해 달려들려던 순간 무언가에 걸려 넘어지면서 탁자 모서리에 머리를 찍고 기절하고 말았어요. 그놈 말대로 경비업체는 3분 만에 달려왔고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저놈이 저희 집에 침입해서 절 공격하려 했어요. 그래서 방어하려다가 그만. 아는 사람입니까? 아는 사람이냐는 말에 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내 여동생을 겁탈한 절친이라고 해야 할지, 내 아내를 도둑질해 내 인생을 박살낸 놈이라고 해야 할지. 원한 관계인가요? 아니요,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많이 놀라셨겠네요. 정당방위니까 괜찮습니다. 진정하시고 경찰서에서 연락 오면 사실대로 진술해 주시면 됩니다. 이봐, 이놈 연행해. 그놈은 넘어지며 얼굴을 아주 크게 다쳐 알아볼 수 없도록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가짜 얼굴을 하고 제 아내를 빼앗은 놈의 최후는 정말 보기 힘들 만큼 역겨웠고 처참했습니다. 완전 범죄를 꿈꾸려다 오히려 당해버린 그놈을 보니 10년의 서름이 조금은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전 10년간의 모든 일을 진술했고 경찰은 정신병 때문에 생긴 납치 사건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전 여동생에게 이 사실을 꼭 알리고 싶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여동생은 아무 말도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정은아 이제 다 괜찮아. 이제 너답게 네 인생을 살아. 오빠가 언제나 지켜줄게. 오빠 너무 미안하고 고마워. 그놈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는 걸 아내에게도 알려주고 싶어 병원에 있는 아내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보, 지수야. 고생했어 정우씨. 당신도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제 우리 식구 행복하게 살자. 절대 떨어지지 말자. 절대 당신이랑 안 떨어질 거야. 그리고 우리 아리도. 여보, 아리 보고 싶어. 아리가 날 기억할까? 전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아리가 아내를 보고선 포옹을 해주었습니다. 엄마. 우리 딸 아리야, 엄마가 미안해. 매일 밤 기도했어. 엄마가 빨리 돌아오라고. 그 소원이 이루어졌어. 정말로. 딸은 제가 상처받을까봐 지난 10년간 엄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딸이 엄마란 존재를 잊은 줄 알았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딸은 엄마를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고 저 몰래 실종 전단지를 보며 엄마를 매일 그렸다고 합니다. 엄마, 이거. 이게 뭐야? 아리 아니었으면 당신 못 찾았을 거야. 아리가 당신이 그동안 살던 집, 그 동네를 그렸어. 아리야.
아주 나중에 말이야. 엄마랑 아빠가 이렇게 예쁜 집에서 살고 싶다는 상상을 했어. 엄마가 돌아오면 꼭 이런 집에서 살고 싶다고 생각했어. 자식과 부모는 태어날 때부터 탯줄로 이어져 죽을 때까지 부모 자식간만 알 수 있는 끈끈한 인연의 끈을 붙잡고 산다고 했습니다. 아리와 아내는 서로를 너무 그리워했고 그 그리움이 이제 만남으로 이어진 것이었죠. 어머니도 아내가 돌아온 사실을 알고 한 걸음에 집으로 달려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내를 보자마자 끌어안고 우셨습니다. 아이고, 내가 너 없어지고 매일 밤 눈물로 지샜다. 아휴, 이 어린 것을 놔두고 사라질 애가 아닌데. 아휴, 잘 왔어. 어머니는 아내가 사라졌을 땐 원망 아닌 원망도 하셨지만 아내가 돌아오니 누구보다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 식구는 그놈이 아내에게 준 재산으로 우리 딸 아리가 그린 그림 같은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죠. 엄마, 아빠, 이것 봐. 어머, 우리 집이네. 근데 여기 작은 점들은 뭐야? 이어져 있네. 엄마, 아빠, 그리고 나. 남들이 우리 집을 멀리서 지켜볼 때 우리 식구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 보여주려고 그린 거야. 아리야, 우리 세 식구 이제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야. 절대로. 딸은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는 마음을 그림에 담았고 우리 세 식구는 더 돈독해졌습니다. 1년이 지났을까요? 우편함을 확인하려는데 발신자가 없는 한 통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전 이상한 느낌이 들어 편지를 뜯어봤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나 좀 꺼내줘. 내가 잘못했어, 정우야. 정신병원에 있는 그놈은 어떻게 해서든 나올 궁리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잊을만 하면 편지를 보내는데 전 그때마다 그 편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픈 이별은 가족을 잃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영원히 함께할 것 같은 내 가족들. 하지만 전 아주 아픈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됐습니다. 가족은 필요할 때만 생각나는 것이 아닌 언제나 마음속에 있는 소중한 존재란 사실을요. 전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가족은 안녕하신지 말이죠.